자, 58회 한능검 33번부터 50번까지 마지막 문제들 한번 검토해 볼게요. 자, 33번입니다.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 일제의 경제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런 법령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자, 회사령이라고 떡하니 방이 붙었습니다. 뭐라고 하나? 1조에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조선 총독이라고 나왔네요. 일제강점기다라는 뜻이에요. 조선 총독부, 거기에 책임자 총독. 야, 너희 조선인들 말이야, 회사를 만들 때는 허락 맡아 라는 거죠. 허가를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회사령은요, 우리가 회사를 만들 때 일본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허가제라는 걸 바탕으로 하는 자, 이 법령이었었어요. 자, 대표적으로 1910년대 요 시기는 무단 통치 시기 또는 헌병 경찰 통치다라고 봤었던 시기이죠. 일제강점기 때 시기를 물어보면은 무단 통치 1910년대인지 1920년대 문화 통치인지 아니면은 1930,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시기인지 이거를 구분하시면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 그중에서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인데 이때 대표적인 경제 수탈 정책으로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를 빼앗아 가려는 시도를 하게 되지요. 자, 그 대표적인 게 요게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있죠. 이게 좀 더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바로 요거죠. 토지조사 사업. 자, 토지조사 사업은 일제가 우리의 토지를 약탈하기 위한 이런 거였었는데, 내용으로 토지를 조사한다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토지를 약탈해 가는구나. 예, 요게 토지조사 사업이었었어요. 자, 그 내용이 뭐가 있었죠? 기한 내에 신고를 하도록 해라. 신고 안 된 토지를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여 일제가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토지를 약탈해 가지요. 예, 그래서 우리의 많은 토지를 약탈했었던 다 무단 통치 시기 때 있었던 조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를 볼게요. 일본의 미국 공출제, 전쟁을 명목으로 우리의 쌀을 빼앗아가는 군량미 명목으로 빼앗아간다. 미국 공출제 이후에는 금속을 빼앗아가죠. 금속 공출제. 아니, 집에 있는 숟가락을 가져가요. 왜요? 금속이 없어요. 그래서 숟가락 또는 세수대야 이런 걸로 총알을 만들겠대요. 세상에나. 이렇게 일본이 전쟁에 완전히 정신없이 올인하던 일제강점기 막판에 민족 말살 통치 시기 때 해당하지요. 자, 2번, 3번도 마찬가지인데요. 2번의 남면 북양 정책, 일제가 1930, 40년대 전쟁을 일으키는 그 시작 부분쯤에 물자가 막혀요. 일본 너희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전 세계에서 야, 너희들 교류 안 해. 물자 교류가 막히니까 한반도에서 충당하겠다. 한반도에서 남부에는 명화를 키우고 북쪽에는 양털을 키워서 이걸로 군복 만들자. 전쟁하자. 이런 마찬가지로 전쟁 시대. 3번의 농촌진흥운동, 요거는 농촌을 일본이 좀 달래주겠다. 농촌의 불만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었어요. 1930, 40년대 오기 전에 전 세계를 강타했었던 경제위기, 바로 경제 대공황이 있었고, 그 다음 시기 1930년대로 접어들 때 농촌 경제가 피폐해집니다. 농민들이 불만이 고조돼요. 그래서 일제가 달래주기 위한 이런 작업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이 얘기입니다. 1910년대 이후에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요 다음 시기가 1930, 40년대 바로 민족 말살 통치죠. 이 민족 말살 통치를 시행하는 배경이 된 전쟁이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이런 전쟁들이 있거든. 그럼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일어난 배경이 20년대 말에 있었던 경제 대공황이에요. 경제가 다 망가졌다. 그래서 일제는 전쟁을 한다. 그래서 농촌 경제가 어려워지고 불만이 폭증하니까 달래주는 정책을 한다. 그래서 전쟁하는 과정에서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겠다. 1, 2, 3번은
다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기를 나누어서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1910년대에는 회사령과 토지조사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1920년대는 중요한 거 있잖아요. 뭐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게 있죠. 예,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경제 수탈 정책입니다. 다음 문제 34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근 정부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예, 할머니 이 건물은 무엇인가요?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정부가 상하이에 있을 때 청사로 사용했던 건물이란다. 예, 그러면은 똑똑한 손녀면은 요거를 알아듣겠지요. 예. 정답을 얘기해 주시지. 손녀에게 뭔가 좀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라고 하는 할머니의 깊은 뜻이다.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정부다. 자, 3.1운동의 결과, 여러분 중요한 거 두 가지 보시라 그랬어요. 일제 통치 방식이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죠. 1910년대에서 20년대로 넘어가는 계기, 그 배경이 3.1운동이었었고 3.1운동의 또 다른 결과가 우리가 바로 이걸 만들죠.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네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이게 3.1운동의 아주 중요한 결과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 형태 조직을 표방했으면서 한편으로는 독립운동을 지휘하겠다. 그런데 말이죠. 독립운동을 지휘해야 되는데 상하이에 있습니다. 전국 각지 및 국외 지역과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금도 받고 정보도 수집하는 연통제, 교통부 또는 교통국, 연통제와 교통부를 통해서 정보도 수집하고 자금도 받고 하는 거예요. 자금을 받는 방식은 공문서를 발행합니다. 독립공채를 주고서 독립운동에 투자해 주십시오. 오피셜 인증마크가 있군. 알겠소. 그대들에게 나의 돈을 내어드리리. 이런 걸 통해서 자금도 받는 겁니다. 그리고요, 네, 미국 워싱턴에 이승만이 가서 활약하기도 하네요. 구미위원부. 미국과 협력해서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 예, 라는 활동도 했었죠.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입니다.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신문 발행하는데요. 독립신문도 있습니다. 자, 독립협회 독립신문이랑 이름이 다른 거죠. 이름이 같은 거고 다른 거죠. 그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 내용을 알리기 위한 이런 언론 기관을 두기도 했었다. 자, 답은 4번이죠.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은 뭐가 달라요? 글자가 다르죠? 대한제국은 주권자가 황제. 황제가 모든 권한을 갖는다라고 하는 대한제국의 일종의 헌법, 대한국 국제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같은 거 안 한다, 독립협회를 해산시켰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은요, 국민주권이에요. 예. 그래서 황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중심이 돼서 독립을 달성하고 민주주의를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대한제국과 관련한 포인트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되겠죠. 답은 4번. 다음에 35번입니다. 자, 이번엔 종교를 묻고 있습니다. 가에 들어갈 종교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예, 보니까 바람개비가 있어요. 어린이날 제정에 기여하게 된다. 어린이날. 5월은 푸르구나, 어린이날. 5월 5일. 원래는 5월 1일이었는데 나중에 바뀐 거예요. 자, 요거 제정했었던 인물이 있었죠. 방정환이에요. 그리고 어린이들, 이 소년들의 권익을 보장하자라는 일제강점기 때 사회운동이 있었는데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소년운동이다. 그래서 어린이날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라는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년운동, 방정환의 소년운동은 이 종교와 관련이 있죠. 동학을 계승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예전에 최재우가 창시했었던 이 동학을 새롭게 개편한 이 종교가 소년운동을 일제강점기 때 하게 되네요. 바로
천도교죠. 예, 천도교. 사람이 곧 하늘이다. 동학의 인내천사상을 계승했겠죠. 사람이 곧 하늘이니까 어린이도 하늘처럼 귀한 존재다. 어린이를 보호해주자. 어린이를 존중하자라는 거죠. 손병희는 천도교의 3대 교주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로 활동하기도 했었던. 자, 일본의 대종교는 뭐죠? 대종교는 나철, 오기호 이런 인물들이 창시했었는데 단군을 신앙으로 섬기는 종교예요. 예, 단군을 신으로 섬기자라는 민족 종교. 원불교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불교인데 또 다른 종교인데 요거는 생활 개선을 통해서 우리의 나은 삶을 추구해보자라는 운동을 전개할 겁니다. 천주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주교이고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36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가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특별수송기가 있고요. 전투기들이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뉴스에서 봤는데 너무 가슴 벅찼던 실제 장면이에요. 뭐라고 하냐? 봉오동 전투를 승리를 이끈 가 장군의 유해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특별수송기로 카자흐스탄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군 전투기 6대가 안전하게 호위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유해를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라고 이 전투기 조종사님들이 실제로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께서 말이죠. 저 머나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묻히셨었는데 이분의 유해를 우리가 이렇게 후손들이 쫙 호위하면서 돌아오고 있다. 야, 이분이 살아계셨다면 이 장면을 보면서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자, 단서는 여기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군사조직, 독립군, 대한독립군이라는 군사조직을 이끌고 독립군 최초의 승리를 이끌었었던 이분, 바로 독립운동가 홍범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이분의 유해가 카자흐스탄에 있는지? 홍범도 이분이 만주 일대에서 독립군 활약을 했었던 독립운동가였었는데 이 1937년 당시 소련으로 바뀌었던 러시아, 이 소련이 보니까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네. 일본이 중국 대륙 쪽으로 막 넘어와서 쳐들어오네. 우리 소련도 위험하다. 일본인들을 소탕해야 되는데 한국인과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한국인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상 소련 정부에서 집단 납치당했었던 이런 피해를 연해주 지역의 교민들이 겪었고 이분도 결국에는 머나먼 카자흐스탄 땅에서 돌아가시게 되지요. 자, 홍범도 봉오동 전투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김좌진, 홍범도와 함께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던 인물이지요. 홍범도와 함께 여기에서도 활약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의 양세봉과 3번의 지청천, 1930년대 지금 이 홍범도와 김좌진은 1920년대 독립운동가, 독립군 이끌었었던 활동을 주로 했었고 양세봉은 조선 혁명군이라는 이 단체를 이끌고요. 지청천은 한국 독립군이라는 이 군사 조직을 이끕니다. 그래서 중국 부대와 연합해가지고 쌍성보 전투, 대전제령 전투, 영릉가 전투, 흥경선 전투 등에서 활약하기도 한다. 그리고 20년대는 청산리 전투, 김좌진, 홍범도 이런 활약이 있고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와 주로 관련 있는 전투로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7번이에요.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920년 평양에서 조만식 등이 중심이 되어 시작했어. 똑똑하신 학생이에요. 자, 평양에서 조만식이 중심이 되었다. 뭘 했나 볼까요? 우리 민족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자. 우리 것을 육성하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써주자. 아니 우리 거 만든 거 국산품은 좀 품질이 별론데?
그래도 써주자. 국산품은 보니까 좀 비싸기만 하고 좀 별론데 그래도 써주자. 그게 애국이다.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쓰자라는 운동이지요. 자,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공장 주인, 즉 자본가가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 좀 가난한 노동자들이 좀 더 풍요로운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거는 애국심 마케팅이잖아. 애국하자라고 해가지고 쟤네들만 돈 버는 거잖아. 이거는 뭔가 잘못된 운동이야 라고도 비판했었던 그 운동. 물산장려운동. 뭡니까? 우리가 만든 건 우리가 써주자 라는 이런 운동이죠.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운동, 물산장려운동입니다. 자, 이런 운동은 이른바 우리의 실력을 키우자. 그러면 독립이 될 수 있을 것이야. 실력 양성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해. 그리고 우리가 공부도 해야 해. 공부하자, 대학교 만들자라는 게 밀립 대학 설립 운동이었었지요. 여기서는 지금 국산품을 쓰자라는 운동이기 때문에 4번은 답은 아니죠. 1, 2번은 언론사에서 중심이 된 실력 양성 운동이거든요. 1, 2, 3, 4번 다 실력 양성 운동이에요. 우리가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배우기도 해야 되고, 그죠?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각종 활동들인데 분하로드 운동은 동아일보가 전개했었던 운동으로 이는 민중 속으로 가자라는 운동이에요. 지식인들이 가서 가르치자. 문자보급 운동은 문맹 퇴치하자. 그래서 글자를 익힐 수 있게끔 지식인들이 가르치자라는 운동들입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 물산장려 운동은 평양에서 시작됐다라는 거 알아두고 넘어가세요. 38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 단체 보니까 지금 눈빛들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자,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앞에 설명 볼까요? 이것은 일제 경찰에서 제작한 감시 대상 인물 카드. 야, 일본이 이들을 그렇게 잡고 싶었나 봅니다. 이들 아주 위험한 인물들이다라고 일본이 판단한 것 같지요. 자, 이 단체 뭔가 보니까요. 사진에서 단장 김원봉. 김원봉. 옆에 보니까요.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진 김익상. 이야, 대단하다. 총독부. 여기에다가 폭탄을 던져? 감히 이 조선인들, 얘들 정체가 뭐야? 의열단. 이들을 잡아야 한다. 라고 해서 현상금을 엄청나게 걸었으나 결국에는 잡히지 않았었던 김원봉. 자, 김원봉의 이 단체 의열단이죠. 일제강점기 때 의로움은 우리가 독립을 달성하는 것. 이것을 맹렬하게 의열단입니다. 그래서 자, 이 의열단이 했었던 거는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맹렬하게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것을 주장했어요. 폭력적인 활동, 파괴, 폭동, 이런 것을 강조했었던 글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공부하시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채호가 썼었던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글이 의열단이 뭐 하는지를 설명한 글이에요. 뭐 한다 그랬어요? 아니 강도 일본이 왔는데 강도와 뭐 협상하고 뭐 우리의 힘을 키우고 다 쓸데없어. 강도 일본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폭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의열단입니다. 김원봉의 의열단, 김원봉이 조직한 단체로서 의열 단원들,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김익상, 그 다음에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다시 김상옥이 있습니다. 김익상과 김상옥, 요 두 분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 외에도 뭐 박재혁, 최수봉, 나석주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김익상과 김상옥이 조금 더 출제해서 많이 나옵니다. 의열단,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 활약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중광단은요, 1910년대 만주 북간도 지방에 만들었었던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3.1운동 전에 지역별로 단체 나오는데 나올 거예요. 3번의 흥사단은 미국의 안창호가 만든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의 한인애국단은 의열단과 비슷한 활동이에요. 폭탄 던지는 거. 이거는 김구가 조직한 단체이죠. 한인애국단은. 그래서 김구가 조직하고 이봉창과 윤봉길이 활약한 단체가 한인애국단이죠. 여기서 정답은 1번의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3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가 단체가 있고요. 지금 두 사람이 악수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사람은요,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오른쪽은요,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둘이 사이가 안 좋으실 텐데,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악수하면서 손을 잡고 있습니다. 자, 왼쪽의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나? 민족 유일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 드디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의 분 뭐라고 하냐? 맞습니다. 기회주의자를 배제해야 됩니다. 함께 싸우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싸우자. 이게 뭔 얘기입니까? 자, 1920년대로 가보면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920년대는 이런 흐름이 있어요. 민족주의, 민족의 독립을 꾀하는 이런 기존의 세력들. 그런데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등장합니다.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 노동자들의 권익이 중요하다. 우리 같은 민족이다 하더라도 지주들 또는 자본가들, 좀 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이들은 좀 빼야 된다. 이들의 입장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 평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사회주의자들. 민족주의자는 사회주의자들을 야, 너희들은 민족의 분열을 꾀하는 거 아니야? 사회주의자들은 너희들은 자본가들, 공장 주인들 돈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 아니야? 사회가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민족주의에서 분열하게 되죠. 이들 내에서 자치론자들이 등장하네요. 1920년대입니다. 3.1운동 이후에 일본이 민족 분열 통치, 즉 문화 통치하는 시기 때 자치론, 일본과 싸우지 말자. 일본과 싸우지 말고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자. 즉 일본이 하라는 대로 좀 고분고분하게 우리가 좀 협조 좀 하자. 이래서 됩니까? 변절 친일파. 이런 분들이 나오네요. 일제 지배에 타협하자. 그래서 타협적 민족주의다라고 하죠. 안 된다. 타협은 안 돼. 비타협. 너희들 친일파야.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비타협적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대립하는 과정에서 그래,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사이가 안 좋았지만 저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들은 배격해야 돼. 우리가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아야지 쟤들은 빼야 된다. 그래서 힘을 합치자라는 운동이 바로 민족 유일당 운동이죠. 우리 민족의 공동 협동전선을 만들자. 협력하자. 우리가 협력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을 추구하자. 그 결과 만들어진 게 요거죠. 신간회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 기회주의자들, 즉 자치론자들은 빼야 된다. 저들은 친일파가 되고 일본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변절할 것이다. 라면서 사회주의와 손을 잡게 되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신간회입니다. 그래서 신간회 강령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회주의는 일체 배격한다. 즉 얘들은 안 돼. 얘들은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신간회가 만들어집니다.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의 합친 단체인데 결과적으로는 이후에 갈등이 벌어져서 다시 분열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1920년대 대표적인 민족유일당 운동 단체로서 활약하게 되고, 신간회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긴 안 나왔는데 신간회에서 당시 벌어졌던 신간회 활동 시기 때 광주 학생 항일운동 있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벌어졌던 만세 시위였었는데 신간회가 이를 지원하기도 하는 활동을 전개했었던 국내 최대 규모 단체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0번이에요. 미줄근 이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보겠습니다. 자,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일제강점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 시기 중에 구분해야 되겠죠. 1910년대인지 무단통치시기인지 1920년대 문화통치시기인지 1930, 40년대 민족말살통치시기인지. 자, 앞에 보니까요. 황국신민서사가 새겨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황국신민서사. 일본 천황국가의 신하된 백성으로 우리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외워야 돼. 이런 식으로 일본이 수행하는 전쟁에 목숨 바치도록 이렇게 우리가 사상 개조 교육 그리고 이른바 가스라이팅 정책 바로 1930,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시기 때 해당하죠. 자, 여기 보시면요. 또 황국신민서사 얘기 나오고 조선어 과목도 폐지합니다. 우리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켜서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게 하는, 그래서 목숨을 자발적으로 바치게 하는 이런 정책을 수행하고 있네요. 바로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자, 그러면 이게 왜 나왔죠? 민족 말살 통치가 나오게 된 배경은 전쟁이라 그랬어요. 세 차례 전쟁이 있으니 1931년에 만주사변, 일본이 만주를 칩니다. 37년에 중국 대륙을 쳐요. 중일전쟁이요. 1940년대 들어서 미국을 칩니다. 하와이를 쳐요. 태평양전쟁이요. 전쟁을 점점 확대해 갑니다. 자, 이 시기에 해당한다. 그러면 어디라고 볼 수 있냐? 여기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는 초반부에 시작하고 본격적으로는 중일전쟁을 계기로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다인지 라인지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전쟁 막바지 때 지금 이러한 모습이 본격화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본이 전쟁을 확대하면서 우리 민족을 전쟁에 동원하고 그리고 전쟁터로 끌고 가는 모습들이 확대되는 후반기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30,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중일전쟁을 계기로 확대되는 시기와 관련이 있겠지요. 가는 1910년대 무단 통치고요. 나 시기는 1920년대 이렇게 걸쳐 있죠. 그리고 30, 40년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 시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전쟁 수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보겠습니다. 41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무슨 탐구활동 계획서인지 주제부터 봐야 되겠네. 몽양, 이분의 홍가 봅니다. 여운형의 생애와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운형,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입니다. 조사할 거에 보니까 신한청년당 지도자로 활동한 내용이다. 참고로 신한청년당은 3.1운동 배경에서 나오거든요. 3.1운동이라는 사건 있죠. 3.1운동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 1910년대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제기된 게 민족 자결주의. 민족의 운명은 각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독립시켜주자. 그래서 신한청년당에서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합니다.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다. 국제사회 협조를 받아내자. 그 신한청년당의 일원이 여운형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여운형, 이분의 얘기는 특히나 광복 이후에 많이 등장했었거든요. 광복 이후. 자, 가 다음에 보니까 좌우 합작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후 정부 수립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까지 극심한 혼란기가 있었죠. 일제로부터 독립은 했는데 이 땅의 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여부를 두고 좌익과 우익이 갈등을 했었네요. 좌익과 우익이 갈등하자 이를 수습하고 화해하자라는 중도파들, 중간에 있었던 세력들이 우리 같이 화해합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운형이었습니다. 한반도에
사회주의, 민족주의 정부 따로 만들지 말자. 하나의 통일된 정부를 만들자라는 운동을 했었던 여운형. 자, 이 여운형의 또 다른 행적이 있으니 광복 직후의 활동이거든요. 광복 직후에 미군정과 소련군정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치안 활동을 하면서 질서를 관리하자. 그래서 광복 직후에 만든 단체가 있었으니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있었어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위라고도 하는 이 조직은, 이 건준위는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혼란기에 치안 활동을 해야 된다. 치안대 활동을 통해서 경찰 역할하고 범죄자들 관리를 좀 하겠다라면서 정부 수립 준비를 했었던 단체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운형의 행적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정화합작 운동이라든지 건준위 활동 둘 다 중요한 활동입니다. 광복 이후에 등장하는. 하지만 여운형은 암살되면서 꿈을 펼치지는 못하게 되죠. 자, 일본의 헤이그 특사는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 을사늑약 체결에 대한 반발로서 고종이 퇴위당했었던 그 사건인데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런 인물들이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암태도 소작쟁이, 이건 일제강점기 때 농민들이 일으켰었던 신안군 쪽에서 일으켰었던 소작쟁의 활동이 있지요. 3번에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요거는 박은식이라는 독립운동가 해당되는 대표 저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운형의 행적을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참고로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42번 보겠습니다.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뭔가 협상을 하는 것 같은 테이블의 장면이 있어요. 무슨 사진이야? 가 전쟁 정전협정 체결 모습이래요. 정전협정. 전쟁을 정지하는 협정인가 봅니다.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이군. 판문점. 지금도 있는데 남북한의 협상 창구로서 활용되는 중간에 있는 거점이 판문점이에요. 정전협정으로 1953년 체결됐습니다. 자, 이 전쟁 바로 6.25 전쟁이에요. 자, 이 6.25 전쟁은 초반부에 치열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초반부의 치열한 갈등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지도로 간단히만 보자면 처음에 38도선, 그랬다가 우리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진해서 북한을 압박했었다. 그랬다가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우리가 다시 밀렸습니다. 다시 반격해서 지금의 휴전선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왔다리 갔다리 했었어요. 그리고 5번 선, 지금의 휴전선 비슷한 선이 나올 때 이제 이런 협상을 하는 거죠. 자, 정전협정을 위한 협상을 하게 될 텐데 이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니 당시 우리 정부, 대통령은 이승만인데 이승만 정부는 이 협상에 참여 안 하겠다. 왜? 우리는 휴전 안 할 거야. 전쟁 계속할 거야. 그래서 거제도에 포로들을 석방해버립니다. 왜? 포로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었는데 우리는 석방해서 이 협상 테이블을 엎겠다라는 이런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결국에는 정전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휴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이렇게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는 시기와 관련된 거를 먼저 찾아볼게요. 자,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거는 바로 6.25 전쟁과 관련해서 바로 4번에 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다. 2번, 지금 여기 2번 선까지 밀렸다가 반격하는 과정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압박해서 전쟁이 끝났는데 됐는데 중국군이 개입했네? 여기 있다.
중국군이 개입해서 우리가 다시 밀렸구나. 그랬죠? 자, 이렇게 치열한 공방전 과정에서 4번과 3번의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번의 반공포로 석방은 이거예요. 거제도의 반공포로들 우리 정부가 석방해서 이 협상 테이블을 포로 가지고서 논의하는 것을 좀 뒤엎겠다라는 이런 시도가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결이 됐었던 것이요. 자, 그럼 2번이 정답이겠죠. 미소공동위원회는 남북한 정권이 수립되기 전에 미국과 소련이 논의하다가 안 돼가지고 유엔으로 넘겼었던. 그래서 유엔에서 결정하기를 야, 선거 실시하는데 북한 안 되면은 남한 쪽에서만 해.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결정. 이렇게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과 소련 중심이었다가 유엔으로 넘어갔구나. 다 남북한 정권 수립 이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전쟁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43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민주화 운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똑똑하신 분들은 셋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4.19 혁명인지, 5.18 민주화 운동인지, 6월 민주항쟁인지 아마도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보니까 불의와 독재에 항거한 가 자료집이에요. 밑에 자료집 보니까 학생들이 막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고 있어요. 3.15 부정선거 문제가 있다. 오른쪽에 보니까요. 대학 교수들도, 대학생들과 교수님들도 지금 시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수님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합니다. 이승만 정권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래서 하야하고 물러나시고 저기 하와이로 도망가실 겁니다. 자, 이 사건 바로 4.19 혁명이죠. 자,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 이승만 정권이 자행했었던 부정선거. 선거를 잘못했었네. 야당 찍은 표 막 무효 만들고 했었던 이런 선거가 있었구나. 그래서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초등학생까지도 심지어 가세했었던 당시 모습. 이런 시위에서 죽었었던 학생이 있었으니 김주열이 있었죠.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떠올랐었던 김주열. 그래서 학생 피해 보답하라라고 교수님들까지 나서고 당시 이승만 정부 이걸 강경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했었네. 하지만 결국에는 물러나게 되었구나. 자, 1번의 4.19 혁명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이 나오려면 지역이 나와야 돼요. 광주 지역. 그 다음에 신군부. 전두환이 중심된 신군부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총을 들고 저항했었던 시민군 얘기가 나와야 돼요.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라라는 구호가 나와야 되고 그거 안 바꾼다라는 4.13 호헌 조치, 당시 헌법을 수호하겠다 호헌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번과 4번 말씀을 드렸는데 3번의 부마 민주항쟁은 요거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죽기 바로 전쯤에 있었던 시위였었죠. 부산과 마산에서.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거 YH 무역사건이라고 있었는데 YH 무역사건, YH 가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갑자기 직장을 갈 데가 없어졌다. 공장 주인들 직장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 노동자들이 피해를 겪기도 했었고 부산과 마산에서 시위가 벌어지면서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운동, 그리고 박정희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고 죽게 되는 사태로 이어지게 되죠. 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게 현대사의 대표적인 사건들. 민주화운동에서는 결국 요 세 가지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다음 문제 44번입니다. 자, 가정부 시기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가정부, 어느 정부, 어떤 대통령일까요?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준공식에서 경부고속도로가 준공했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가 대통령을 비롯한 내외 귀빈 및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또 단서가 있어요. 한일 국교 정상화, 베트남전 파병 자금 일부가 투입되었다. 그래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이 있었던 정권인가 봅니다.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를 준공하면서 사회의 여러 가지 시설들, 특히나 고속도로 시설을 통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로교통을 이렇게 정비하게 되네요. 자, 다 박정희 정부 시기 때 해당하는 내용이지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경제 발전을 일으켰었던 대표적인 사례, 경부 고속도로를 준공하게 되고, 아니 근데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일본에서 받아오자. 한일 국교 정상화. 일본에게 너무 굴욕적인 거 아닙니까? 6.3 시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수교를 강행한다. 6.3 시위라는 게 박정희 정부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었죠. 베트남전 파병. 이건 미국에게 돈 받아오자죠. 미국이 주도하는 베트남전. 여기에 우리 군이 투입되어 돈을 받아오자. 그래서 미국이 각서를 써줬습니다. 브라운 각서. 일본에서 돈 받아오고 미국에서 돈 받아오고 여기에 일부 투입해가지고 경제발전 자금을 마련하자. 자, 그게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경공업 중심으로,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중화공업 중심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우리가 가난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네요. 다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있었던 일이죠. 자, 나머지 볼게요. 1번에 삼저호황. 세 가지 경제 지표가 낮은 수준, 우리 경제에는 유리하게 작동을 했나 봅니다. 환율도요. 원화 달러, 이런 환율, 요것도 우리에게 유리했고, 그 다음에 유가, 석유 가격도 우리에게 유리했고, 금리도 유리했어요. 이것을 삼저호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로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요 시기에 조금 걸쳐 있어요. 3번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가입해서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가지야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큰일 났다. 우리가 선진국 수준 경제를 따라갈 수가 없네요. 외화가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국가부도. IMF 외환 위기로 이어졌었죠. 3번은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경제 이슈입니다. 4번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관세 없애고 자유롭게 무역해서 서로 이득을 누리도록 합시다. FTA 체결은요. 노무현 정부 시기 때 있었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지요. 다음 문제 갑니다. 45번이요. 자, 밑줄 긋은 이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모두는 이 인물과 관련된 주제, 조회수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많은 걸 준비했어요. 조회수가 많을수록 글자 크기가 큽니다. 금융실명제가 제일 컸나 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IMF 외환위기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 좀 아까 봤죠? 아까 보기에서 봤는데 IMF 외환위기. 그래요. 이 정권, 김영삼 정부입니다. 문민정부라고도 불리는 이 정부. YH 무역사건, 국회의원 제명, 요 처음에 있는 거는 나온 이유가 김영삼이 대통령 되기 전에 박정희 유신체제 말기 때 YH 무역사건으로 부마 항쟁까지 이어졌었죠. 그죠? YH 무역사건으로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체제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다며.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했었던 사건이 이 YH 무역의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던 노동자들이 야당 신민당사 와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당시 야당 총재 김영삼을 제명하게 돼요. 박정희가요. 그러면서 부산과 마산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이건 대통령 되기 전에 김영삼의 행적이고요. 자, 김영삼 문민정부가 출범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경제를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하겠다. 금융실명제. 이거는 반대 상황을 생각하는 게 더 힘들어요. 지금 기준으로는. 금융거래를 실명이 아닌 걸로 했었어?
예, 내가 마음대로 그냥 막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도 돼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거 이제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 우리 경제 건강하게, 우리 경제 선진국으로 가자. OECD 가입. 가자. 못 갔다. 예, IMF 외환위기. 예, 그래서 대규모 실업 사태로 이 정권이 끝나버렸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이 있어요.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 역사를 바로게 세우자. 그래서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했었던 이런 정책 또한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초등학교, 이건 뭐냐면은 김영삼 정부 때 예전에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었는데 요거를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시기,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6번이에요. 자,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대통령 내외가 이분들인 것 같은데요. 개성공단에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어허? 개성공단에 방문했어요. 대통령 취임 이후 일관돼 추진된 대북정책 성과, 남북경제협력. 가만. 그러면 남북경제협력, 북한과 뭔가를 경제협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냈구나. 그 뭔가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이 있구나. 개성공단과 세트로 언급될 수 있는 게 경의선 철도복원이에요. 북한에 공장 만들면 좋은가요? 북한 사람만 좋은 거잖아요. 아니야. 우리 기업들도 좋다. 북한 애들 돈 벌어서 좋고 우리 기업들은 저기 무슨 뭐 베트남이나 중국 안 가도 되고 좀 더 싼 임금으로 공장을 돌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만든 게 개성공단이었었던 거죠. 자, 이 개성공단 요거를 합의했었던 게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 정부 때 요거를 완성시킨 거예요. 바로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자, 이 노무현 정부 때에는 기존 김대중 정부 때 정책을 계승하는 거거든요. 자, 김대중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우리 측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측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어. 만나가지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네요. 여기에서 경제협력 잘 하겠다.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 방안에서 연합제, 연방제 비슷한 것들 우리가 발견해냈다. 그래요. 그래서 합의한 게 요거 만들겠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서 요거를 가동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해당되는 내용을 골라주시면 돼요. 노무현 정부 때에도 북한 측 김정일을 만났네요. 대통령이. 그게 바로 4번에 14남북 정상선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기 때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계승해서 경제협력을 이어가고자 했었구나.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1번의 이산가족 최초 상봉은 이거는 오답 유도로 많이 나오거든요. 전두환 정부 때예요. 아직 학습이 안 되신 분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 요것도 많이 나오죠. 자, 결론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데 노태우 정부 시기 때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북한을 일종의 국제사회 일원으로 인정을 하는 선언을 했었고 남북 기본합의서를 통해서 북한과 서로 간에 군사적으로 침략 안 하겠다라는 합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 북한과 합의를 했었던 것도 요것도 노태우 정부 시기 때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 오답 정리를 잘 해주시길 당부하면서 다음에 47번으로 가볼게요. 자,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야, 만화로 보는 역사 속 사회적 차별 극복 노력. 만화로 보는데 좀 무거운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사회적인 차별. 차별받으면 안 되겠죠. 쟤는 못생겼으니까 차별해야 돼.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단 말이지. 옛날에는 더한 차별들이 있었구나. 자, 보니까 첫 번째 가에
서얼들에게도 청요직을 허용해 주세요. 청요직은 정말 중요한 국가의 요직을 얘기하는 건데 너희들은 서얼이니까 안 돼. 저희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래도 안 돼. 이런 금지를 없애주세요라는 모습이 있었다. 서얼들은 조선시대 때 양반 첩의 자식들이에요. 예.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 사람들, 옛날에는 남자가 여러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죠. 아닙니다. 예. 부인은 한 명이에요. 왕은 여러 명인데요. 왕은 예외고 나머지 양반들은 부인이 하나예요. 아닌 것 같은데? 첩이 있는데요? 예. 부인이 여러 명인데요. 첩은 진짜 부인이 아닙니다. 예. 약간 부인인 듯 애인 같은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 첩의 자식은 진짜 부인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안 했었던 거지. 그러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예, 조선시대입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은 서얼들이 우리에게 차별을 없애주세요라는 논의들이 막 나오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저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 영조와 정조가 탕평책 막 하잖아요. 예. 공평하게 인사관리를 막 하겠다. 그래서 서얼들을 많이 쓰기도 할 겁니다. 특히나 정조가 서얼을 우대하는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많이 시행하게 될 겁니다. 탕평책에서도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에 보니까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 그리고 형평운동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백정은 뭐죠? 백정 조선시대 때 통용되는 도살업자들, 가축을 잡는 도살업자들은 얘들은 좀 천한 출신이야. 저기 그 오랑캐 출신의 자손들이야 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이들을 백정이다라고 불렸었는데 이들은 노비와 유사한 대우로 아주 큰 차별이 있었단 말이죠. 차별을 철폐하라 라는 이런 형평운동은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대표적인 사회운동에서 등장합니다. 형평운동이요. 자, 다음에 만적의 난. 만적 나왔다.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동네 노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기회가 잘 되면은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왕이 되고 장수가 되는 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회를 봐서 우리 주인들을 탁 처단하고 그리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리면 된다. 이 땅에 노비제도 없애자 라는 운동을 했었던 만적의 날. 자, 요거는 고려시대에 있었어요. 무신정권 시기 때 있었던 건데 여러분 최충원 기억나시죠? 무신 집권자 중에 최충원의 노비 만적이 일으켰었던 신분해방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고려시대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강점기 요렇게 이어질 수 있겠지요. 다가나 다가나 순으로 가시면 되겠다. 만적의 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일제 때 형평운동 이렇게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48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섬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여기 섬이 이렇게 있는데 두 가지가 이렇게 있나 봅니다. 자, 오늘 나는 가족과 함께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는 요 섬을 다녀왔다. 와, 가족과 멀리도 다녀오셨어요. 대단하시다. 배 안에서 선생님께 들었는데 1900년 고종 황제가 칙령 40으로 공포했어요. 이 땅임을 분명히 했대요. 가만히 있자. 고종 황제, 대한제국 얘기인 것 같은데 고종 황제니까 대한제국이 이 땅이 우리 땅이다 확실하게 오피셜로 박아뒀대. 논란이 없어. 이전부터 우리 땅이었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다. 그죠? 그래서 지도 그릴 때 한반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만 하면 좀 섭하죠? 제주도 그려야겠다. 끝났나? 좀 섭하다. 울릉도, 독도 그려야 되겠죠. 독도는 동도와 서도 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그린 거죠. 동쪽 끝에 있는 섬이다. 바로 독도입니다. 자, 우리가 한국사 측면으로 알아둬야 할 게 뭡니까? 요거예요. 고종이 칙령 42로 공포했다. 대한제국이 이 땅은 우리의 영토고 우리 행정구역 안에 있어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었던 거고 그 이전부터도 근거는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거다. 그래서 독도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독도는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자기 영토로
몰래 뺏어갔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광복 이후에 얻게 됐는데, 예, 그 전에 있었던 거는 다 조선 한국인들의 거짓말이다라면서 일본이 이를 반박하면서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죠. 예, 우리의 영토다라는 근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49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근 놀이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예, 어떻게 하는 놀인지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예. 여러분들 요거 해보셨겠죠? 요즘 학생들 할 일이 없을라나 모르겠는데, 예,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예, 여기다가 수출 달아가지고, 예, 다리로 이렇게 뿅뿅 차는 겁니다. 다리로 뿅뿅 차면서 숫자 세는 우리의 대표적인 민속놀이 중에 하나죠. 자, 제기차기입니다. 이게 제기죠? 제기차기. 예. 요거 발재간이 없으면 좀 쉽지 않은데. 예. 제기차기.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널뛰기 뭔지 아세요? 널뛰기는 여기 가운데 두고서 널을 이렇게 두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예. 얘가 퐁 뛰고 기다렸다가 또 퐁 뛰고 그래서 시소처럼 왔다 갔다 위아래로 뛰면서 하는 이런 놀이가 널뛰기가 되겠죠. 비석치기는 요즘에는 요거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을 텐데, 예, 비석치기는 돌멩이, 판때기 같은 이 돌멩이를 딱 구한 다음에 친구끼리 이제 내 비석, 네 비석 한 다음에, 예, 비석을 세워놓고 요거를 맞추는 놀이예요. 예, 비석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통 놀이 중에 하나고요. 쥐불놀이는 한능검에서 간혹 등장하는데, 예, 쥐불놀이는 주로 메모해 두세요. 정월대보름에 많이 합니다. 정월대보름은 이제 봄이 임박해 있는 요 길목에 딱 있는, 예, 이 정월대보름.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이제 막 바뀌어 가려는 그런 시기. 예, 이때 해충들을 잡아야 돼. 예, 논에 안 좋은 해충들이 있으니까 여기 쥐불놀이를 통해서 이제 불을 지르면서 또 노는 일종의, 예, 전국민 불놀이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쥐불놀이였었어요. 자, 여기서는 제기차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50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을 골라 보겠습니다. 자, 어떤 지역이라고 해요? 어느 지역일까? 자, 일모둠은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상당산성을 주제로 잡았대요. 상당산성? 이게 뭔가요? 몰라도 됩니다. 예, 알면 좋은데 몰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요거는 넘어가자. 다음에 보니까요, 이 모둠 주제, 삼국 통일 이후 설치된 서원경의 유래와 신라 촐락문서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요거는 좀 알면 좋습니다. 서원경, 이게 뭐냐면요,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제도로서 이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들. 구주와 오소경이라고 있었어요. 신문왕 때 지방행정제도 정책으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전국을 9개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9개의 주가 있고요. 5개의 작은 서울이 있습니다. 오소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신라의 도읍지는 금성, 즉 경주인데 이 금성이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 이렇게 있는데 신라의 영토는 한 요쯤 됩니다. 요 밑에 영토예요. 그런데 수도가 금성이에요. 아니, 너무 구석에 있다. 그래서 5개의 작은 서울을 둡니다. 이걸 오소경이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서원경이 있습니다. 오소경 5개 중에 수도 기능을 분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서원경이 있어요. 이 서원경이 지금의 어디인지를 얘기하는 거고, 신라 촐락문서는 민정문서라고도 하는데, 야, 신라가 세금을 어떻게 걷었는지 관련한 기록이 종이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이, 그게 민정문서인데 바로 이 서원경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서원경에서 세금 어떻게 걷고 파악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신라 민정문서고 서원경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3모듬 고려시대 직지와 흥덕사를 주로 정했대요.
직지, 풀네임을 써볼까요?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은 직지입니다. 자, 요거는 고려시대 대표적인 금속활자 인쇄 기록물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직지심체요절. 예, 고려시대 금속활자로 만든 것 중에 남아있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게 직지심체요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인쇄됐냐? 바로 청주입니다. 저 청주 살아서 아는데요. 그러면은 예, 꿀이죠. 청주에 서원구가 있습니다. 여기 지명을 딴 거예요. 예, 그래서 청주 일대다. 예, 직지심체요절은 청주 흥덕사에서 만든 건데 청주에 없죠. 프랑스에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답은 청주 이렇게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여러분들 50번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